나는 50대 중반의 여자다. 아마 내 또래라면 다들 비슷할 거다. 서울 수도권 아파트에서 서민처럼 맞벌이로 20년 넘게 살아온 부부. 내 남편 역시 평생을 한 회사에서 성실하게 살아온 사람이다. 아이는 없지만 서로에게 늘 의지가 되었다. 나는 30살에 수도권 중소기업에 입사해서 13년을 다녔다. 그곳에서 남편을 만났고 늦은 나이에 결혼했다. 남편은 나보다 2살 위로 그 회사에서 25년을 채우고 얼마 전 퇴직했다. 퇴직을 앞두고 우리 부부는 정말 평범한 삶을 살았다. 아파트는 오래된 24평짜리였다. 시세는 2억 5천 정도, 대출은 다 갚았고 큰 욕심 없이 작은 행복에 만족했다. 나는 아직 마트에서 파트타임으로 일했고 남편도 퇴직 전까지는 회사에서 최선을 다했다. 아이가 없다는 아쉬움은 있었지만 그 대신 서로를 더 챙기고 주말마다 동네 산책도 하고 남들처럼 영화관에 가기도 하고 가끔 여행도 다녔다. 딱 그 정도의 평범함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말했다. 여보, 우리 이제 도시 떠나서 시골에서 살아볼까? 나는 이제 더는 회사도 도시도 싫다. 그 말을 들었을 때 이상하게도 나도 같은 생각이 들었다. 하루하루 반복되는 일상, 직장과 집, 슈퍼와 집, 동네 사람들, 지루한 회식, 아무 변화 없는 세월 속에 나도 모르게 지쳐 있었던 모양이다. 우리는 어느 날 함께 노트북을 펴놓고 강원도, 경북, 충청, 전국의 펜션, 전원주택 매물을 검색하기 시작했다. 여기 어때? 이 펜션은 정말 예쁘다. 저긴 너무 시골 아니야? 웃으며 밤늦게까지 얘기 나눴다. 처음엔 그냥 꿈이었다. 우리도 저렇게 살 수 있을까? 아직은 아파트를 팔 생각도 회사를 그만둘 용기도 없었다. 그런데 퇴직이 현실로 다가오고 남편이 매일 아침 한숨을 쉬는 모습을 보면서 이제는 진짜 뭔가 바꿔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퇴직금이 나왔다. 1억 3천만 원. 시세 2억 5천짜리 아파트, 그리고 우리가 모아놓은 현금은 3천만 원 남짓. 둘이 합쳐 4억 1천만 원. 그 돈이면 강원도 어딘가에 조그마한 펜션 하나쯤 살 수 있겠지. 막연히 생각했다. 아파트는 당장 팔 수 없어. 부동산에만 내놓고 남편은 한동안 집에서 쉬었다. 나는 여전히 마트에 출근했고 남편은 일주일에 한 번, 2번 직접 강원도까지 펜션을 보러 다녔다. 둘이 함께 차를 타고 산속 작은 동네를 돌며 여긴 좀 너무 깡촌이네. 여긴 바다가 가깝고 괜찮은데? 동네 빵집에서 사온 커피를 마시며 오랜만에 설렘을 느꼈다. 2개월쯤 지났을까 남편이 말했다. 여보, 드디어 괜찮은 매물 찾았어. 시세는 6억 초반대래. 좀 부담스럽긴 한데 지금 가진 돈에다 대출만 잘 받으면 해볼 만하지 않을까? 나는 걱정도 됐지만 한편으론 새로운 인생, 2사람만의 도전을 시작해보고 싶었다. 아파트는 시세보다 조금 싸게 2억 2천만 원에 신혼부부에게 넘기게 됐다. 부동산 시장이 한창 안 좋았던 시기라 빨리 매도하려면 어쩔 수 없었다. 그렇게 우리는 아파트를 정리하고 펜션 근처에 1억 7천만 원짜리 작은 빌라를 전세로 얻었다. 그리고 남편이 봐뒀던 6억 초반대 펜션을 본격적으로 계약 준비를 시작했다. 전 주인은 이민 가려고 내놓은 거라 빨리 정리하고 싶다고 했다. 여름에는 물놀이장이 있고 겨울엔 근처 스키장이 있어서 늘 손님이 끊이지 않는다며 자신 있게 설명했다. 남편과 나는 펜션 현장을 꼼꼼히 둘러봤다. 건물은 연식이 좀 됐지만 관리 상태는 나쁘지 않았다. 사실 두려웠다. 직장 생활 20년 넘게 하며
아파트만 붙잡고 살던 사람이 산골 펜션을 하겠다니 가끔은 꿈에서조차 불안했다. 하지만 남편과 나는 서로를 믿고 서로에게 힘이 됐다. 둘만의 새 인생 한번 해보자고 결심했다. 그리고 그 결심이 우리 인생을 어디로 데려갈지 그때는 정말 아무도 몰랐다. 아파트를 정리하는 동안 나는 한 번도 이삿짐을 이렇게 천천히 꾸려본 적이 없었다. 신혼살림부터 하나하나 정리하며 우리가 진짜 강원도로 이사 가는구나. 실감이 잘 나지 않았다. 주변에 이사 간다고 알리니 친구들은 거기서 뭐 하려고 그래? 펜션 사업? 그거 쉽지 않다는데. 걱정 반 부러움 반이었다. 특히 아이 없이 사는 우리를 보며 그래도 젊을 때 한 번쯤 도전해봐. 격려해주는 사람들도 있었다. 아파트 매매는 생각보다 오래 걸렸다.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은 탓에 시세보다 1,000만 원 넘게 낮춰서 2억 2천만 원에 신혼부부에게 넘겼다. 정든 집에서 마지막으로 나올 때 현관문 앞에서 남편과 나 둘이 조용히 인사를 했다. 새로 옮긴 곳은 펜션 근처의 작은 빌라였다. 집값 1억 7천, 방 2개, 오래된 싱크대, 시골 냄새 나는 마당이 인상적이었다. 대도시에서 살던 내가 강원도 산골에서 새벽마다 닭 울음소리에 눈을 뜨는 게 신기했다. 남편은 펜션 주인과 자주 연락을 주고받았다. 전 주인은 이민 준비로 바쁘다고 했지만 펜션에 대해 꼼꼼하게 설명해줬다. 주변 상권, 물류, 예약 관리, 손님 응대 등 하나하나 적어가며 배웠다. 나는 매일 인터넷으로 펜션 창업 성공 실패담, 강원도 창업 주의사항 이런 글들을 읽었다. 한쪽에서는 돈만 잃고 돌아온다는 말도 있었지만 또 한쪽에서는 도전한 인생 후회 없다는 이야기도 있었다. 우리 부부는 가진 자금 2억 3천만 원에 부족한 금액은 대출로 충당하기로 했다. 남편 명의로 3억 7천만 원, 건물 담보로 20년 고정, 원리금 균등 상환 조건. 한 달에 243만 원, 이게 우리가 앞으로 매달 책임져야 할 금액이었다. 사실 겁도 났다. 은행에서 서류를 떼고 건물 감정평가도 받고 절차가 복잡해서 밤마다 남편과 둘이 머리를 맞댔다. 그 과정에서 남편이 말했다. 여보, 이 길이 틀려도 우리 둘이 함께라면 뭐든 해볼 수 있을 거야. 그 한마디에 나는 또 한 번 용기를 냈다. 펜션 계약 당일 오전부터 비가 내렸다. 차분하고 조용한 분위기 속에 남편과 나는 전 주인, 부동산 사장, 은행 직원들과 서류를 주고받았다. 사인 몇 번에 수억 원이 오가는 게 참 신기했다. 계약이 끝나자 전 주인이 말했다. 여기 절대 대박 난다는 보장은 없어요. 다만 손님 하나하나 소중히 생각하면 적어도 굶지는 않아요. 남편과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밤 우리 부부는 작은 빌라에서 조촐하게 막걸리 한 잔을 나눴다. 이제 진짜 시작이네. 남편이 웃었다. 나는 조용히 대답했다. 이 길 끝에 뭐가 있을지 몰라도 당신이랑 같이면 돼. 그렇게 우리 부부의 두 번째 인생 강원도 펜션 사장으로 첫 발을 내딛었다. 펜션에 들어간 첫날 나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다. 새집 특유의 냄새, 숲 냄새, 먼지 냄새, 이 모든 게 뒤섞인 공간에서 여기가 우리 집이구나. 마음속으로 되뇌었다. 전 주인은 약속대로 2개월간 우리에게 펜션 일의 A부터 Z까지 하나하나 가르쳐줬다. 예약 관리하는 법, 침구 세탁하는 법, 바비큐장 청소, 물탱크 확인, 쓰레기 처리 하나라도 빠뜨리면 손님이 불편해질 수 있다고 했다.
나는 매일 적고 또 적었다. 예약 사이트 사용법, 네이버 카페 홍보, SNS 운영 노하우, 요즘 손님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청결, 셀프 체크인, 주차 안내 모두 배웠다. 아침엔 펜션 마당을 쓸고 저녁엔 이불을 정리하며 내가 정말 잘할 수 있을까? 걱정이 들었다. 남편도 처음엔 이렇게 손이 많이 가는지 몰랐네. 고개를 저었다. 손님은 평일엔 뜸했지만 주말 연휴 성수기엔 금방 방이 찼다. 특히 코로나로 해외여행이 막혔던 시기라 가족 단위 손님, 연인, 소규모 단체가 많이 왔다. 처음에는 손님 응대가 긴장되고 어려웠다. 예약 문의에 빠르게 답장하고 입실 시간에 맞춰 청소 끝내고 혹시라도 불편한 점이 생길까 신경이 곤두섰다. 한 번은 단체 손님이 바비큐장에서 고기를 구우며 밤늦게까지 시끄럽게 굴었다. 옆 방 손님이 항의 전화를 해왔고 나는 어쩔 줄 몰라 남편과 함께 사과하러 갔다. 그런 순간이 반복될수록 일이 쉬운 게 아니구나 실감이 났다. 그래도 아침에 손님들이 사장님 덕분에 잘 쉬었다며 웃으며 나갈 때면 뿌듯함이 밀려왔다. 남편도 그래도 우리가 뭔가 사람들에게 좋은 시간을 주는구나. 조금씩 자신감을 얻기 시작했다. 매일이 전쟁 같았다. 방 청소, 침구 교체, 바비큐 그릴 정리, 쓰레기 분리, 예약 확인, 계좌 입금 체크, 이 모든 걸 둘이서 해내야 했다. 점점 손에 익으면서 나는 아침 6시에 일어나 마당을 쓸고 남편은 예약표를 체크했다. 오전에는 침구를 털고 점심에는 장을 봐오고 오후엔 화장실을 구석구석 청소했다. 가끔 손님이 많아지면 근처 사는 아주머니에게 도우미를 부탁했다. 몇만 원이 아깝기도 했지만 몸이 버티지 못할 때가 많았다. 펜션 경영이라는 게 생각보다 쉬운 일이 아니었다. 특히 각종 민원과 예상치 못한 상황들. 비 오는 날엔 배수구가 막히고 겨울엔 보일러가 얼기도 했다. 그래도 둘이서 매일 새로운 걸 배우고 조금씩 더 나아지는 걸 느꼈다. 전 주인에게 받은 운영 노트와 연락처는 우리에게 든든한 버팀목이었다. SNS에 펜션 사진을 올리면 지인들이 멋지다, 부럽다 댓글을 남겼다. 처음엔 부러움을 사는 게 기분이 좋았지만 곧 책임감도 무거워졌다. 어느덧 강원도 펜션 사장이라는 새 이름표에 익숙해지기 시작했다. 아직도 실수는 많았지만 우린 해낼 수 있다. 그런 믿음이 하루하루 쌓여갔다. 펜션 생활에도 조금씩 적응해갈 무렵 나는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제일 먼저 통장부터 확인했다. 사실 처음에는 이 정도면 월마다 원리금 243만 원은 충분히 갚겠지. 안심했다. 성수기엔 방이 거의 만실이었으니까. 하지만 비수기가 찾아오면 현실은 생각보다 냉정했다. 평일엔 방이 비고 주말만 겨우 채워졌다. 매출은 달마다 널뛰기를 했다. 한 번은 3월 봄이 되면 손님이 많을 줄 알았는데 웬일인지 예약이 뚝 끊겼다. 그때 처음으로 혹시라도 이게 계속되면 어쩌지? 불안이 스멀스멀 올라왔다. 대출금은 한 달도 거르지 않고 243만 원씩 빠져나갔다. 은행 앱에서 이체 완료 문구가 뜰 때마다 마음이 철렁했다. 남편도 우리 이거 진짜 괜찮은 걸까? 나와 같은 걱정을 하는 눈치였다. 펜션 운영은 정말 내가 움직인 만큼만 수입이 들어왔다. 광고도 해보고 SNS에 매일 사진도 올려봤다. 후기를 부탁하면 고마워서 소정의 선물도 준비했다. 그래도 매출이 들쭉날쭉한 건
어쩔 수 없었다. 이쯤에서 은행 대출 구조에 대해 현실적인 설명도 들어가야겠지. 3억 7천만 원, 20년 만기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 즉 매달 갚아야 할 돈은 이자원금이 한 번에 나가 243만 원으로 고정. 처음엔 이자가 많고 점점 원금 비중이 커진다. 매달 제때 안 내면 연체이자가 붙고 신용에도 타격이 간다. 매달 통장에서 거의 250만 원 가까운 돈이 빠져나가는 걸 보면 이번 달에도 잘 버텼다라는 안도감과 혹시 다음 달은 어떡하지? 라는 불안이 동시에 밀려왔다. 비수기엔 방이 딱 절반만 차는 날도 있었다. 그럴 때면 마트에서 세일하는 물건만 골라 사곤 했다. 혹시라도 몇 달만 더 이러면 계산기를 두드려 보면 답이 안 나오는 달도 생겼다. 남편은 내가 또 다른 알바라도 해볼까? 고민도 했다. 하지만 펜션 일만으로도 하루가 다 갔다. 새벽에 청소, 낮엔 손님 응대, 밤엔 예약 관리까지 둘이서 온종일 뛰어다녔다. 특히 대출이자 폭탄에 대한 부담은 하루도 잊을 수 없었다. 원래 노후엔 마음 편히 살자고 펜션을 선택했는데 대출 덩어리가 우리의 평온함을 하루하루 갉아먹고 있다는 걸 점점 더 절실히 느꼈다. 처음엔 손님들이 사장님 정말 편히 쉬다 갑니다. 밝게 인사하고 좋은 후기를 남기면 모든 고생이 씻겨나가는 느낌이었지만 계속되는 불안정한 수입과 날짜만 되면 빠져나가는 대출금 때문에 마음 한켠은 항상 불편했다. 나는 밤마다 통장 잔고와 예약표를 몇 번이고 확인했다. 이러다가 혹시 우리가 버티지 못하면 어떡하지? 잠들기 전까지 마음이 무거웠다. 그래도 남편과 나는 서로를 다독이며 이번 달만 잘 넘기면 된다. 스스로를 위로했다. 펜션 사업이란 게 계절, 날씨, 사회 분위기 이런 변수에 너무 민감하단 걸 몸으로 배워갔다. 그때까지만 해도 아직은 그래도 잘 해낼 수 있다는 희망을 놓치지 않았다. 하지만 이 불안감이 앞으로 우리의 마음을 더 깊고 어둡게 짓누를 거라는 걸 그땐 미처 몰랐다. 펜션을 산 지 1년이 넘어가니 나름의 루틴이 생겼다. 매주 주말엔 예약이 차고 휴가철엔 방을 구하지 못한 손님들이 전화로 애원하기도 했다. 하지만 그 시기마저 계절을 따라 금방 지나갔다. 봄, 가을이 짧아지고 여름과 겨울 극성수기만 손님이 꽉 찼다. 비수기가 되면 예약표는 절반 이상이 비었다. 주변에 있는 다른 펜션 사장님들도 요즘은 다 똑같아. 해외여행 풀리면 다들 제주도, 일본으로 나가. 한숨을 쉬었다. 2022년 여행 제한이 점차 풀리기 시작하면서 예약률이 확실히 떨어졌다. 그 전까지는 해외를 못 가니 어쩔 수 없이 국내에서 놀자 하는 분위기 덕을 봤지만 이제는 상황이 달라졌다. 특히 2023년 봄 뉴스에서는 일본 단체 관광 재개, 해외 직항 노선 대폭 확대 이런 기사들이 쏟아졌다. 실제로 예약 문의가 눈에 띄게 줄어들었고 평일엔 한산한 펜션 마당만 쓸쓸히 바라볼 때가 많았다. 남편과 나는 자주 계산기를 두드렸다. 이렇게 가다간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까? 실제로 대출금이 매달 빠져나가니 통장 잔고는 금세 바닥을 드러냈다. 아낄 수 있는 건 모두 아꼈다. 청소는 손수하고 세제, 화장지, 쓰레기 봉투까지 할인하는 곳만 골라 샀다.
남편은 직접 수도꼭지를 고치고 나는 침구도 셀프로 세탁했다. 사실 이런 생활이 싫지는 않았다. 그래도 우리 둘이 힘 합치면 뭐든 해낼 수 있지 않겠어? 고개를 들어 창문 너머 산자락을 바라보면 왠지 모르게 마음이 조금은 편해지는 느낌이었다. 하지만 밤이 되면 다시 걱정이 밀려왔다. 혹시 다음 달에도 방이 안 차면? 예비비는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서로 말은 못하지만 불안감이 우리 부부 사이 숨겨진 그늘이 되어 조용히 자리 잡았다. 손님 중 한 명이 사장님 펜션 너무 예뻐요. 매일 이런 곳에서 살면 얼마나 좋을까요? 웃으며 말할 때마다 나는 이게 진짜 행복이 맞을까? 속으로 되묻곤 했다. 펜션 인근에는 경쟁 업체도 많아졌다. 더 새롭고 더 예쁜 숙소들이 SNS마다 광고를 올렸다. 나는 밤마다 경쟁 펜션들이 평점, 후기, 사진을 몰래 훔쳐보며 우리도 뭔가 바꿔야 하나? 머릿속이 복잡해졌다. 특히 여유 자금이 빠른 속도로 줄어드는 게 가장 큰 스트레스였다. 펜션 운영 초반. 이 정도면 23년은 충분히 버틸 거야. 스스로 안심시켰지만 비수기 몇 번만 지나도 상황은 급격히 달라졌다. 남편은 나 요즘 밤에 잠이 안 와. 작은 목소리로 고백했다. 나도 마찬가지였다. 새벽이면 통장 잔고를 켜놓고 몇 번이고 확인하다가 마음이 답답해졌다. 가끔 우리가 너무 무모했던 걸까? 후회가 밀려들었다. 그래도 서로에게 조금만 더 버티자. 다짐하며 희망의 끈을 놓지 않으려 했다. 하지만 이 불안이 더 큰 폭풍이 되어 다가오고 있다는 걸 우리는 그때 아직 몰랐다. 2023년 평일엔 객실이 비는 날이 늘어났다. 주말만 가까스로 예약이 찼고 그것마저도 성수기 휴가철에만 예전만 못했다. 남편과 나는 아침마다 노트북을 켜 예약 사이트, 오픈 채팅, SNS를 끊임없이 확인했다. 오늘은 혹시라도 예약 문의가 있을까? 메시지 알람 소리에 가슴이 덜컥 내려앉기도, 혹시라도 취소 메시지가 뜨면 입맛이 확 떨어지기도 했다. 주변 펜션 사장님들은 점점 표정이 어두워졌다. 올해는 진짜 장사가 안 돼요. 누구나 하는 말이 하루에도 몇 번씩 들려왔다. 한 번은 동네 슈퍼에서 만난 부부가 우리도 이제 팔까 고민 중이에요. 속삭였다. 그 말이 어쩐지 내 마음 깊은 곳을 건드렸다. 펜션 앞마당에서 남편과 둘이 커피를 마시며 우리 앞으로 어떻게 하지? 한숨을 쉬었다. 그래도 매일 새벽같이 일어나 방 청소, 침구 교체, 화장실 청소, 정원 잔디 손질까지 모두 손수했다. 예전에는 우리도 사장님, 사모님 소리 듣네 농담하며 힘내기도 했는데 요즘은 이 말을 꺼내는 것조차 서글펐다. 잔고는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 대출 이자는 한 달도 거르지 않고 빠져나갔다. 243만 원 꼭꼭 찍혀 나가는 문자 알림에 한숨부터 나왔다. 아직 마통은 남았잖아. 남편이 애써 웃으며 말했다. 실제로 남편 명의 카카오뱅크 마이너스 통장에 6,500만 원 정도가 비상금처럼 남아 있었다. 하지만 그마저도 손을 대지 않고 버티려 매일 매 순간 아껴 썼다. 장 보러 갈 때 계산기를 두드렸다. 이거 살까? 저거는 다음에. 필요 없는 소비는 모두 끊었다. 주말마다 손님이 들어오면 그때서야 겨우 숨을 돌렸다. 이번 주는 그래도 꽉 찼네.
이렇게 기뻐하는 순간도 예전만큼 많지 않았다. 가끔 펜션에 온 손님이 사장님 힘드시죠? 요즘 경기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낼 때면 나는 그냥 괜찮아요. 그래도 버틸만 해요. 웃으며 대답했다. 속으론 불안이, 걱정이 점점 내 마음을 좀먹고 있었다. 밤이면 침대에 누워 남편과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다. 우리 잘하고 있는 거 맞을까? 조금만 더 버티면 다시 좋아질까? 둘 다 답을 모른 채 조용히 서로의 손을 잡았다. 작은 희망 그거 하나로 우리는 내일을 또 견딘다. 그런데 예상하지 못한 진짜 폭풍이 바로 코앞까지 다가오고 있었다. 2024년 6월 드디어 통장 잔고가 0이 됐다. 마이너스 통장을 이제는 꺼내 쓸 수밖에 없는 순간이 왔다. 남편은 조심스럽게 카카오뱅크 앱을 열어 마이너스 한도를 확인했다. 이제 6,500 남았다. 조금씩만 써야 돼. 아껴 써야 오래 버틴다. 둘이서 장부를 다시 펼쳐들었다. 이자 243만 원. 관리비, 수도세, 전기세, 각종 고정비, 주말 손님 몇 팀 받아서 카드값, 생활비, 이자. 아무리 아껴도 매달 마통 잔고가 200, 300씩 줄어드는 건 피할 수 없었다. 남편은 한숨을 쉬었다. 혹시라도 예약이 좀 더 늘어나면 다시 숨통이 트일 텐데. 하지만 여름방학 휴가철에도 예약 문의는 예년 절반에도 못 미쳤다. 현실은 생각보다 더 냉혹했다. 주변 펜션도 빈 방이 많았다. 블로그, SNS에 광고도 해보고 단골 손님에게 문자도 돌렸다. 사장님, 이번 여름엔 어려울 것 같아요. 한두 팀이 취소 전화를 해올 때마다 마음이 철렁했다. 주변에서는 강원도 펜션값 계속 떨어진다더라. 금매로 내놔도 사는 사람이 없다더라. 이런 소문만 가득했다. 남편은 밤마다 인터넷으로 펜션 매매 매물을 뒤져봤다. 혹시라도 우리가 이 펜션을 급하게 내놓으면 누가 사가주지 않을까? 언제쯤 거래가 다시 살아날까? 하지만 매물은 넘쳐났고 거래는 거의 없었다. 가끔 지인이나 가족에게 전화가 오면 잘 지내고 있지? 요즘 손님은 좀 있냐? 라고 묻는다. 나는 애써 밝은 척 응, 그냥저냥 버티고 있어 라고 말했지만 사실 날마다 더 깊은 불안에 휩싸이고 있었다. 생활비는 점점 줄여야 했다. 마트에서 꼭 필요한 식재료만 사고 외식은 당연히 끊었다. 가끔 남편이 우리 오늘만 치킨 한 번 시켜 먹자 라고 해도 나는 다음에 하자. 조금만 더 아껴 쓰자. 웃으며 넘겼다. 딸아이가 엄마, 아빠 힘들지 않아요? 물어보면 나는 괜찮아, 넌 내 공부에만 신경 써 라고 다독였다. 한계는 분명히 다가오고 있었다. 카드 결제일, 대출 이자일, 관리비 납부일, 달력의 빨간 동그라미가 점점 더 많아졌다. 남편, 이러다가 정말 더는 못 버티는 거 아니야? 나는 조용히 속마음을 꺼냈다. 남편도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도 마지막 한도까지 다 쓰기 전엔 최선을 다해보자. 희망과 체념이 섞인 목소리였다. 아직은 끝이 아니라고. 서로를 다독이며 우리는 또 내일을 준비한다. 그러나 마이너스 잔고, 텅 빈 예약표, 줄지 않는 공과금 고지서. 현실은 우리의 작은 희망마저 서서히 잠식해가고 있었다. 주방 창문을 닦으면서
정말 여기서 얼마나 더 버틸 수 있을까 생각한다. 불안감은 식탁에 앉아 있어도 밤에 불을 끄고 누워도 계속 가슴 한켠을 파고든다. 생활비는 점점 더 줄었다. 마트에 갈 때마다 장바구니에 담는 물건 개수가 눈에 띄게 줄어든다. 필요 없는 건 과감히 포기하고 할인 품목만 골라 담는 게 이제는 당연한 일상이 되었다. 외식은 거의 사라졌다. 한때는 주말마다 나가서 작게나마 외식을 즐기던 우리 부부였지만 이제는 그런 사치조차 부담스럽다. 남편도 집에서 라면에 김치만으로 한 끼를 때우는 날이 많아졌다. 한숨은 점점 더 늘었다. 서로의 얼굴을 마주 보면 아무 말 없이 웃어 보이려 애쓰지만 침묵이 길어지는 날이 많아졌다. 밤이면 누워서 통장 잔고를 몇 번이고 확인한다. 버틸 수 있는 날이 정말 며칠이나 남았을지 손가락으로 세어보다가 어느새 눈물이 고인다. 남편도 불면증에 시달린다. 새벽에 뒤척이다가 거실에 나가서 TV를 멍하니 켜고 있을 때가 많다. 예전엔 밝고 유쾌했던 남편인데 요즘은 말수가 적어지고 자주 한숨을 쉰다. 둘 다 미래를 이야기하는 대신 오늘 하루만 버티자는 마음으로 그저 하루하루를 살아간다. 가끔씩은 이 모든 선택이 잘못된 게 아닐까 후회가 밀려오기도 한다. 하지만 누구를 원망할 수도 없다. 우리 부부가 함께 결정했고 함께 여기까지 왔으니까 주변 사람들에게 우리 형편을 쉽게 털어놓을 수도 없다. 괜히 불쌍하게 보일까봐 힘들다는 말도 삼키고 그저 잘 지내고 있다고 웃으며 답할 뿐이다. 아침이면 무거운 눈꺼풀을 겨우 들어 올리고 오늘도 어떻게든 버텨야지 스스로 다짐한다. 그러나 이런 하루하루가 언제까지 계속될지 도무지 알 수가 없다. 어느새 우리는 하루하루를 버티는 게 유일한 목표가 되어 있었다. 펜션 예약은 점점 줄고 주말조차 빈 방이 생기는 날이 많아졌다. 남편은 새벽마다 컴퓨터 앞에 앉아 펜션 예약 사이트를 들여다본다. 예약 알림이 뜨기라도 하면 여보, 한 팀 더 잡혔어. 작게 웃으며 말하지만 예전처럼 기쁘게 느껴지진 않는다. 펜션 청소를 하면서도 이 방도 언제까지 손님을 맞이할 수 있을까? 불안한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다. 생활비는 더욱 빠르게 줄어들었다. 평일엔 손님이 거의 없어서 냉장고 속 재료도 아껴 써야 했다. 라면, 김치, 계란 정도로 한 끼를 때우는 날이 늘었다. 남편도 예전엔 크게 웃고 이야기도 잘하던 사람이었는데 요즘은 점점 더 말수가 줄었다. 괜히 서로 눈치를 보다가 괜찮아, 다들 힘든 거지 애써 덤덤하게 넘기려 한다. 하루는 남편이 나직하게 말했다. 여보, 혹시 우리가 너무 큰 결정을 한 건 아닐까? 가끔 그런 생각이 들어. 남편 손을 꼭 잡고 후회하지 않기로 했잖아. 어차피 이왕 여기까지 왔으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데까지 해보자고 말해줬다. 하지만 속으론 나 역시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이 컸다. 우리 둘이 정말 어디까지 버틸 수 있을지 알 수 없는 하루하루였다. 밤이면 마통 잔고를 몇 번이고 확인했다. 한도가 점점 줄어들수록 가슴은 답답하게 조여왔다. 가끔 밖에 나가 산책을 하면서 서로의 손을 꼭 잡고 조용히 걷는다. 예전엔 별 생각 없이 즐겁게 산책을 했지만 이젠 한 걸음 한 걸음이 무거운 짐처럼 느껴졌다. 그래도 우리 부부는 서로를 의지하며 또 하루를 버텼다.
펜션 앞마당에 쌓인 낙엽을 쓸며 나는 문득 이제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막막함이 더 크게 다가온다는 걸 느낀다. 남편도 이따금 이젠 정말 더 이상 줄일 생활비가 없다. 며 고개를 떨군다. 예전엔 힘들어도 함께니까 괜찮다. 스스로 다독였지만 이제는 서로의 한숨이 더 크게 들리기 시작했다. 주중에는 손님이 거의 없고 주말마다 조금씩 들어오는 예약마저 이제는 불안하다. 계속되는 대출이자 마통 한도는 점점 줄어만 간다. 한 달에 243만 원씩 빠져나가는 대출 원리금 한 번이라도 연체될까? 통장 잔액을 몇 번이고 확인하게 된다. 남편과 이른 새벽마다 잠에서 깨서 혹시 오늘은 손님이 들어왔나? 휴대폰을 확인한다. 예약 알람 소리가 들리면 잠시나마 기뻐하다가 이내 언제까지 이럴 수 있을까? 불안이 뒤따른다. 점점 줄어드는 손님을 잡아보려 SNS에 광고도 올려보고 펜션 사이트에 후기 관리를 해봐도 예전만큼 효과가 없다. 아, 이게 진짜 불황이라는 건가? 실감이 난다. 가끔 펜션 근처에서 이웃 사장님들과 짧은 인사를 나눈다. 요즘 어때요? 아휴, 뭐 우리도 힘들어요. 서로의 한숨만 오간다. 가계부를 정리하다 보면 그래도 남은 돈이 아직은 있으니 한 달, 두 달은 버틸 수 있겠다. 애써 긍정적으로 생각해 본다. 하지만 한편으론 이렇게 버티는 게 언제까지 가능할까? 불안감이 머릿속을 맴돈다. 그래도 남편과 함께 이 작은 펜션을 지키겠다는 마음은 아직 남아있다. 서로 손을 잡고 끝까지 할 수 있는 데까지 해보자. 다짐하면서 또 하루를 견딘다. 시간이 지나며 펜션 경영의 현실은 점점 더 무거워졌다. 언제부터인지 부부 사이에도 미묘한 긴장감이 감돌기 시작했다. 남편은 내가 대출받아 무리해서 이런 선택만 안 했어도 하며 자책했고 나는 괜찮아. 어차피 한 번 사는 인생인데 최선을 다했잖아. 라고 위로하면서도 속으로는 불안과 걱정이 사라지지 않았다. 매달 말이면 통장 잔고를 몇 번이고 확인했다. 카카오뱅크 마통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대출이자, 관리비, 전기세, 수도세 하나하나 빠져나가는 돈들을 보며 우리 앞으로 정말 괜찮을까?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남편은 점점 말수가 줄었고 예전에는 함께 TV 보며 웃던 시간조차 이젠 침묵이 많아졌다. 집안일을 하며 괜히 작은 소음에도 신경이 곤두섰다. 밤마다 불 꺼진 펜션 거실에서 둘이 말없이 앉아 있으면 바깥에서 바람 부는 소리만 들렸다. 한때는 우리 시골에서 오손도손 평화롭게 살자 웃으며 말하던 그 시간들이 이젠 참 먼 옛날처럼 느껴졌다. 이렇게 계속 버틸 수 있을까? 진짜 끝까지 가면 우린 어떻게 되는 걸까? 밤에는 잠이 오지 않았다.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극도의 불확실성. 그리고 언제쯤 이 힘든 시기가 끝날까? 아득한 미래만 바라본다. 내일은 조금이라도 희망이 생기길 바라는 마음으로 또 하루를 보낸다. 6월이 지나 7월이 오자 펜션은 완전히 비수기로 접어들었다. 주말마다 겨우 한두 팀 예약이 전부였다. 카카오뱅크 마이너스 통장 잔액은 점점 바닥을 드러냈다. 둘이 앉아 엑셀 시트에 한 달, 두 달 뒤 상황을 시뮬레이션했다. 이러다간 진짜 8월에는 이자도 못 내겠어. 남편의 목소리는 점점 더 힘이 없어졌다. 나는 손끝이 저릴 정도로 계산기를 두드리면서 어쩌다 우리 인생이 이렇게 라는 생각에 눈물이 핑 돌았다.
주변 펜션 사장님들도 하나둘 금매 간판을 내걸었다. 어디는 경매에 넘어갔고 어디는 결국 폐업했다. 사람들은 펜션만 있으면 평생 놀며 살 줄 알았겠지만 현실은 빚잔치가 되어 있었다. 어느 날 지인에게 빌린 5천만 원도 더는 이자를 주지 못할 것 같아 전화를 걸었다. 정말 미안한데 조금만 더 기다려줄 수 있을까? 지인도 잠시 침묵하다. 알아, 너희 사정 다 이해해. 나도 급한 건 아니니까. 천천히 해. 말해줬지만 그 말조차 미안했다. 남편은 이제 하루 종일 중고장터를 뒤지며 쓸만한 중고용품이라도 팔아서 생활비에 보탰다. 나는 밤이면 우리 정말 이제 끝인가? 라는 생각이 자꾸 들었다. 여보, 정말 힘들면 우리 그냥 여기 포기하고 작은 월세라도 얻자. 내가 말하면 남편은 아직은 한 번만 더 버텨보자. 어쩌면 여름 휴가 피크에 단체 손님 예약이 들어올 수도 있으니까. 하고 마지막 희망을 품었다. 하지만 여름휴가 시즌도 예전 같지 않았다. 외국 여행이 풀린 뒤 손님들은 제주도, 해외로 떠났고 우리 펜션은 한산한 시골 풍경만 가득했다. 어쩔 수 없이 우리는 펜션 매각을 한번 시도했다. 하지만 시세는 이미 폭락. 3억, 2억 5천 누가 보러만 와도 다행이었다. 펜션 앞에 붙인 금매 현수막은 달마다 색이 바랬다. 자정이 넘어도 잠이 오지 않았다. 펜션 거실 불을 끄고 차가운 방바닥에 누워 이불을 덮었다. 지금이라도 다시 서울로 올라갈 수 있을까? 우리 노후는 정말 여기서 끝인 걸까?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은 무슨 일이 생길까 전전긍긍하며 새벽 공기를 마셨다. 그래도 가끔 남편이 내 손을 잡아줬다. 여보, 미안해. 내가 더 잘했어야 했는데. 아니야, 우리 같이 결정한 거잖아. 둘이 힘을 내서 마지막까지 버텨보기로 다짐했다. 펜션 거실 한켠에 아직 남아있는 지난 봄의 가족 사진을 가만히 바라본다. 그래도 우리 여기까지 같이 버텼다. 오늘도 또 하루를 견딘다. 내일은 조금 더 나아지길, 조금은 덜 불안하길 진심으로 바란다.